한국인 피해자 증거 있습니까?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정부의 코리안 데스크 설치 요구를 비웃듯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의 원조가 자선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것을. 한국 정부는 즉각 1차 조치로 캄보디아 거대 기업 프린스 그룹의 돈줄을 얼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은 멈추지 않았죠. 바로 다음 날 한국의 최종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메콩강 물 사업 전면 중단합니다. 캄보디아의 생명줄이 끊기자 오히려 캄보디아 내부에서 60분짜리 긴급 탐사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부패한 정부가 한국의 지원을 걷어찼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저는 다나카 켄지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기구에서 15년간 일해온 평범한 공무원이었죠. 제 청춘은 온통 개발도상국의 흙먼지 묻은 지도와 함께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메마른 땅에 우물을 파고 동남아에 굽이치는 강 위에 다리를 놓는 일. 그것은 제게 월급 이상의 의미, 어떤 신성한 사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내미는 손길 하나가 한 마을의 운명을 바꾸고 하나의 미래를 열어준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2년 전 저는 캄보디아 푸놈펜 지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저의 새로운 임무는 메콩강 유역의 한 마을에 현대적인 정수시설을 짓는 것이었죠. 흙탕물을 그대로 마시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마음에 밝혀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푸놈펜의 후덥지근한 사무실에서 선풍기 날개가 느릿느릿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매일 밤 푸른색으로 인쇄된 설계도면 위에서 희망을 그렸습니다. 다나카 씨, 다음 주 시아누크빌 출장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현지인 직원인 소피아의 목소리에 저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시아누크빌. 캄보디아 남부의 항구 도시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캄보디아의 푸른 보석이라 불리던 아름다운 휴양지였습니다. 저희 일본 원조기구에서도 그곳의 항만 시설 현대화 사업에 일부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죠. 이번 출장은 그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소피아. 보고서는 거의 다 정리되었습니다. 현지 안내를 도와줄 운전기사는 구했고요. 물론이죠. 라타나 씨라고 제가 가장 믿는 사람입니다. 영리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니 걱정 마세요. 소피아는 마지막 말을 하며 목소리를 살짝 낮췄습니다. 그때는 그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든든한 조력자를 구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만 느꼈습니다. 출장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푸놈펜의 숙소 발코니에 서서 멀리 어둠에 잠긴 메콩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수천 년 동안 그랬듯 묵묵히 흐르고 있었고, 저는 그 강물처럼 이곳 사람들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었죠. 시아누크빌의 끈적한 바닷바람이 제 낭만적인 믿음을 어떻게 산산조각 내버릴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 장소에 나가자 마른 체구의 중년 남성이 낡은 승용차에 기댄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타나였죠. 그의 얼굴에는 햇볕과 시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이십니까? 라타나입니다. 그의 한국어는 조금 서툴렀지만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서툰 말투가 경계심을 허물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더군요. 차는 푸놈펜의 복잡한 시내를 벗어나 시아누크빌로 향하는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논과 야자수 그리고 드문드문 보이는 가난한 농가의 풍경은 제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저런 풍경 속에 사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나의 일이다. 저는 다시 한번 사명감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시아누크빌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기괴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갑자기 땅에서 솟아난 듯한 거대한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유리창과 요란한 색깔로 치장한 건물들은 주변의 야자수 숲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라타나 씨, 저 건물들은 다 무엇입니까? 몇 년 전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었군요. 제 질문에 라타나는 운전대만 꽉 잡을 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도박장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한 숙소 건물들이고요. 전부 다요? 이 작은 도시에 이렇게 많은 도박장이 왜 필요하죠? 라타나가 백미러로 제 눈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담긴 것은 체념과 경고, 그 중간쯤의 감정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더 이상 캄보디아 사람들의 도시가 아닙니다, 선생님. 저 건물들 대부분의 주인은 프린스 그룹이라는 곳입니다. 프린스 그룹.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이름이었지만 라타나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왠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왕관 모양의 상징을 쓰는 곳입니다.
저기, 저 건물 꼭대기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황금색으로 빛나는 거대한 왕관 조형물이 건물 꼭대기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한 모습은 마치 도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왕관이 있는 곳은 전부 그들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도, 경찰도 저 왕관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죠.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시아누크빌 시내로 들어서자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공사가 한창이었고 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의 가림막에는 어김없이 그 왕관 모양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상점들, 식당들, 심지어 작은 편의점 간판에도 그 왕관은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거대한 왕관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예약한 숙소는 해변가에 있는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도박장 건물들의 위세에 눌려 초라해 보일 정도였죠.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항만 시설 점검을 위해 라타나와 함께 밖으로 나섰습니다. 숙소를 나서는데 로비에서 젊은 한국인 남녀 한 쌍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의 연인이었죠. 그들은 지도 한 장을 펼쳐놓고 서툰 영어로 숙소 직원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설렘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잠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항만 시설 점검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서류상의 수치와 실제 진행 상황은 큰 차이가 없었죠.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항구 주변을 둘러보는데 분위기가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활기차야 할 항구는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돌았고 현지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예전에는 안녕하세요 라며 먼저 인사를 건네던 아이들도 이제는 우리를 경계하며 슬금슬금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라타나가 추천한 현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름했지만 음식 맛은 훌륭했죠.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현지인들의 대화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또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군. 어젯밤에 갑자기 사라졌다고. 쯧쯧 불쌍하게도. 이 도시에 오는 한국인들은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뭘 믿고 혼자 돌아다니는지. 혼자가 아니었어. 어떤 남자가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차에 태워가는 걸 본 사람이 있더군. 뻔하지. 그 왕관 건물로 끌려갔을 거야.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 그들의 목소리는 뱀이 기어가듯 낮고 축축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라타나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저 사람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한국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 같은데. 라타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이 도시에서는 못 본 척, 못 들은 척해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절대 혼자 숙소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래도 사람이 사라졌다는데? 경찰에 신고는 했답니까? 제 말에 라타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찰요? 하. 선생님은 순진한 분이시군요. 이 도시의 경찰은 월급을 정부가 아니라 왕관에게서 받습니다. 누구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부패. 원조 사업을 하며 지겹도록 봐온 단어였지만 시아누크빌의 부패는 제가 겪어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암세포처럼 도시 전체에 퍼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지만 입안이 온통 썼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식당가 골목에서 건장한 체구의 사내 2명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의 주인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게 기물을 발로 차고 주인 남자의 멱살을 잡고 무어라 소리치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외면한 채 빠른 걸음으로 지나갈 뿐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찰차 한 대가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세주가 나타났다고 생각한 순간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찰차는 그 광경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운전석에 앉은 경찰이 차 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툭 뱉으며 협박하던 사내 중 한 명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내의 어깨에는 작은 왕관 문신이 선명했습니다. 라타나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선생님, 엮이면 안 됩니다. 저들은 프린스 그룹의 하수인들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무력감과 분노가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이곳은 무법지대였습니다. 법과 정의가 아닌 왕관의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곳이었죠. 내가 이곳에 정수시설을 짓고 항구를 개발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깨끗한 물을 마시고 편리한 항구를 이용하게 된들
사람들의 삶이 이 폭력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박장 건물들의 화려한 불빛은 마치 죽음을 유혹하는 악마의 눈동자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라타나가 했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 그 건물들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불길한 예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일찍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향이 짙은 검은 차를 한 잔 시켜놓고 휴대용 전산기를 펼쳤습니다. 그때 숙소 직원이 어떤 방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님, 혹시 옆방에 묵고 있는 한국인 손님들 못 보셨습니까? 아침부터 계속 인기척이 없어서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마주쳤던 그 젊은 연인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제 저녁에 잠시 나갔다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예비 열쇠로 문을 열어봤는데 직원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주인은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내일 여행 계획을 짜던 듯 지도 한 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머리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여권과 지갑, 휴대전화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시 산책이라도 나간 사람의 방처럼 보였지만 어젯밤에 목격했던 그 폭력적인 장면과 맞물리면서 제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아직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서. 직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니. 그렇다면 이전에도 이곳에 묵었던 손님들이 사라졌다는 말인가? 경찰에 신고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며칠 기다려보라고만 할 겁니다. 그들은 다른 곳으로 놀러갔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이 도시에서 수없이 반복된 경험에서 나온 체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저와 국적은 다른 사람들이지만 낯선 땅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도시의 부패한 현실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라타나 씨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보겠습니다. 라타나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말없이 저를 경찰서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시아누크빌 경찰서는 의외로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건물처럼 투명하지 않았죠. 접수 창구에 앉아있는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는 지겹다는 표정으로 하품을 하며 제 말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2명이 외출했다가 안 돌아온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한 외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도시의 치안에 대한 나쁜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관광객들은 원래 변덕스럽습니다. 아마 다른 해변이 더 좋다는 말을 듣고 그쪽으로 갔겠죠. 며칠 지나면 돌아올 겁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무성의하고 오만했습니다. 어제 숙소 직원이 했던 말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은 국민과 관광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안쪽 사무실에서 배가 불룩 나온 중년의 경찰 간부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제복 어깨에는 번쩍이는 계급장이 달려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탐욕과 나태함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반, 이 경찰서의 서장이었죠. 무슨 소란이지? 서장님, 이 일본 양반이 한국인 관광객이 사라졌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소반 서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름기 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 걱정 마십시오. 우리 시아누크빌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입니다. 아마 그 친구들 우리 도시의 매력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고 있을 겁니다. 즐기고 있다고요? 그들의 방은 그대로인데다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주변 탐문이라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소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선생, 당신은 일본 정부에서 온 중요한 손님인 줄로 아오. 하지만 당신의 임무는 항구를 점검하는 것이지 우리 경찰의 업무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엉뚱한 일에 힘 빼지 말고 보고서나 잘 쓰시는 게 어떨까 싶군요. 그의 말은 정중한 충고를 가장한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라진 젊은 연인에 대한 걱정이나 안타까움은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오직 귀찮은 외부인이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짜증과 불쾌감만이 가득했죠.
경찰서를 나오자 라타나가 착잡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 보십시오, 선생님. 아무 소용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라타나에게 물었습니다. 라타나 씨, 솔직하게 말해주십시오. 사라진 그 젊은이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타나는 한참 동안 하늘을 쳐다보더니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돈만 다 뺏기고 어디 길거리에 버려지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끔찍한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느끼는 무력감과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프린스 그룹의 거대한 건물들을 노려봤습니다. 화려한 불빛으로 도시의 밤을 밝히고 있는 저 거대한 왕관의 성체. 저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과 절망이 삼켜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공권력은 그 성체에 충실한 문직이 노릇을 하고 있었죠. 제가 이곳에서 하려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썩은 땅 위에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은들 결국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이 도시의 근본은 이미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에 보고서를 올린다 한들 복잡한 외교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질지는 미지수였죠. 저는 그저 무력한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거대한 악의 왕국 앞에서 한 개인, 심지어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가 간과한 것이 딱 하나 있었죠.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국민이 부당하게 희생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무섭고 그들의 방식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한지를 저와 캄보디아 정부 그리고 프린스 그룹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터였습니다. 그 거대한 폭풍의 서막은 제가 푸놈펜으로 돌아온 지 불과 며칠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누크빌의 악몽을 뒤로하고 푸놈펜으로 돌아온 뒤 저는 스스로를 일에 몰아넣었습니다. 잊기 위해서였죠. 서류 더미에 얼굴을 묻고 복잡한 예산안 수치를 들여다보는 동안만이라도 그 젊은 연인의 텅 빈 방과 소반서장의 기름진 미소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원조 사업이라는 것은 본래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거대한 뷔페의 강줄기 옆에 작은 샘 하나를 파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거기까지라고 그렇게 선을 긋지 않으면 이 일을 오래 할 수 없다고 되뇌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시간은 열대의 과일처럼 느리고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사라진 한국인 연인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그들의 실종은 끈적한 푸놈펜의 공기 속으로 흔적도 없이 녹아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현지 신문의 구석에도 방송사의 단신 속에서도 그들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저 저와 라타나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희미한 얼룩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점점 체념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조용하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다음 분기 사업 보고를 위해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 들렀다가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라타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차에 오르자마자 그가 평소와는 다른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한국에서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잔뜩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정보 전달 이상의 어떤 흥분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요? 사업협력단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종류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외교부에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젯밤 비행기로 들이닥쳤답니다. 지금 정부 청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외교부의 무서운 사람들. 묘한 표현이었습니다. 외교관이란 본래 악수와 미소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던가요? 하지만 라타나가 쓴 무섭다는 표현은 마치 백신 주사를 놓기 위해 다가오는 의사의 서늘한 손길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과정의 자비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냉철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푸놈펜에서 발행되는 유력 일간지 일면에서 그들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합동 대응팀. 사진 속에는 굳은 표정의 중년 남성을 중심으로 날카로운 눈빛의 사람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관광이나 협력을 위해 온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었죠. 기사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자국민 실종 및 안전 문제 협의를 위해 캄보디아 정부에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들도 저처럼 될 터였습니다. 정중한 외교적 언어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달라고 요청하겠죠. 그러면 캄보디아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는 척하며 조사에 착수하겠다,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영혼 없는 답변을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또다시 무의미하게 흘러가겠죠. 제가 지난 15년간 수없이 봐왔던 지루하고 위선적인 외교의 무대였습니다. 결국 보여주기식으로 끝나겠지요. 사무실에서 소피아에게 신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사 제목을 쓱 훑어보더니 저와는 다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다나카 씨,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섭도록 똑똑하죠. 그녀의 말에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요함과 똑똑함만으로는 부패라는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 벽을 넘으려면 그들보다 더 강력한 힘, 혹은 그들의 탐욕을 채워줄 더 큰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정부에 제시한 요구사항은 며칠 뒤에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이나 추가 원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리안 데스크의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 산하경찰청에 한국 경찰관이 직접 상주하며 자국민 관련 사건을 공동으로 수사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그 요구를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정말 영리한 수였습니다. 그것은 캄보디아 경찰의 발목에 채우는 일종의 전자발찌와도 같았습니다.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되면 더 이상 증거가 없다거나 조사 중이다라는 핑계로 사건을 뭉개버릴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한국 경찰의 눈앞에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니까요. 그것은 캄보디아 정부의 부패한 시스템 자체를 정면으로 겨눈 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것이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요구라는 것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캄보디아 정부, 아니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프린스 그룹의 심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안방에 다른 나라 경찰의 눈과 귀를 들여놓겠다는 것을 그들이 용납할 리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캄보디아 정부의 반응은 냉담하고 오만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주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훨씬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 정부 관료가 자국 기자들에게 했다는 말이 신문에 실렸더군요. 고작 관광객 몇 명이 사라진 것을 가지고 나라 전체를 범죄 집단 취급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입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우리에게 원조를 해준다는 이유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마치 가난한 집에 쌀 한 가마니를 가져다주고는 그 집의 안방을 내놓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생명이 사라졌는데 고작 관광객 몇 명이라니. 원조를 빌미로 협박한다는 비아냥까지.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소피아의 말대로 한국인들이 정말 집요하고 똑똑하다면 이 모욕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푸놈펜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합동대응팀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 정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푸놈펜의 한 호텔에 머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거대한 힘이 응축되고 있는 듯한 불길한 정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그 침묵을 한국이 물러서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라 오판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사건은 한국 합동대응팀이 도착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 터졌습니다. 그날 아침 푸놈펜의 금융가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가장 큰 은행의 문이 열리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의 모든 국제 송금 업무가 중단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산 장애이거나 세무조사의 일종일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의 진원지는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정오가 되자 캄보디아 중앙은행에서 각 시중은행으로 긴급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특정 기업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금융 거래를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예금 인출, 대출, 송금, 신용카드 사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사실상의 금융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이름이 공개되었을 때 푸놈펜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프린스 그룹. 캄보디아의 그림자 정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다고 여겼던 절대 권력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캄보디아 정부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들의 돈줄인 프린스 그룹을 공격할 수 있단 말인가? 모두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진실은 그날 오후 한국 정부의 짧은 공식 발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정보분석원은 캄보디아 소재 프린스 그룹 및 그 자회사들을 불법 자금 세탁 및 국제범죄 연루 혐의로 특정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해당 기업의 모든 해외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음을 알립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읽고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생소한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이 가진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투기를 띄우지도 군함을 보내지도 않았죠. 대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훨씬 더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현대 금융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제게 그 기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은 한 나라의 모든 돈의 흐름을 감시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검은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족집게처럼 찾아내고 국제적인 공조망을 통해 순식간에 그 돈줄을 잘라버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는 것이었죠. 그들은 프린스 그룹이 시아누크빌의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검은 돈을 세탁하고 그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정확한 경로를 이미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가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거부한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망설임 없이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마치 외과 의사가 암세포를 도려내는 것처럼 정확하고 신속한 공격이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에 가해진 금융 제재의 여파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력 사업인 도박장은 당장 고객들에게 돈을 내어줄 현금이 바닥났고 해외에서 들여오던 건설 자재 대금을 치를 수 없게 되자 시아누크빌을 뒤덮고 있던 수십 개의 공사 현장이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그룹 소유의 호텔과 식당들은 신용카드 결제가 막히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그룹의 고위층들이 해외에 숨겨두었던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계좌가 모조리 동결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긁어모은 부가 하루아침에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것이죠. 캄보디아 정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에 즉각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귀국의 기업이 국제금융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일 뿐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내정 간섭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캄보디아 정부가 주권 침해에 운운하며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거부했을 때 사용했던 논리를 그대로 되돌려준 완벽한 외교적 받아치기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자신들이 뱉은 말에 스스로 발목을 잡힌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모두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대화와 협력의 길을 택했다면 코리안 데스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만약 오만하게 저항한다면 금융 제재라는 철퇴를 내려칠 준비를 끝마쳐 놓았던 것이죠. 그들의 침묵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냉정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프린스 그룹의 금빛 왕관은 녹슨 쇠붙이처럼 그 빛을 잃어갔습니다. 그룹의 회장은 정부 청사를 제집 드나들 듯하며 고위 관료들을 만나 읍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돈줄이 막힌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지금까지 그에게 굽실거리던 정치인들이 하나둘씩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죠. 저는 제 사무실 창밖으로 푸놈펜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일본의 원조 방식은 관계를 중시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차근차근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죠. 그것은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느리지만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권력과의 신뢰 쌓기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곳을 가차없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었습니다. 회계장부와 컴퓨터 화면 속에 숨겨진 숫자들이었죠. 그들은 돈의 흐름을 역추적해 악의 심장으로 연결된 혈관을 찾아냈고 망설임 없이 그 혈관을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자 일종의 지적인 희열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한 나라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무섭도록 효율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제 진퇴양난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프린스 그룹을 살리자니 국제사회의 검은돈 세탁 방조범으로 낙인 찍힐 판이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자니 나라 경제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릴 위기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한국을 여전히 자신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원조의 목매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 얕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진짜 착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휘두른 금융 제재라는 칼이 그들이 가진 가장 날카롭고 무서운 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위기만 넘기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의 강력한 한방이면 충분하다고 캄보디아 정부도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틀렸습니다. 소피아가 말했던 한국인들의 집요함을 저는 아직 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융 제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잘 벼린 칼을 살짝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끝까지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했을 때 한국이 꺼내들 두 번째 칼이 얼마나 더 깊고 아픈 상처를 남기게 될지 푸놈펜의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융 제재라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푸놈펜의 하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기만적인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건강한 생명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충격으로 잠시 숨을 멈춘 일종의 가사 상태와도 같은 침묵이었죠. 도시의 혈맥과도 같았던 돈의 흐름이 막히자 그토록 요란하게 울려 퍼지던 탐욕의 심장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어버린 것입니다. 도시의 뼈대처럼 앙상하게 솟아있던 수많은 미완의 건물들은 공사를 멈춘 채 회색빛 시멘트 속살을 드러내고 거대한 유령선처럼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아누크빌의 밤을 오만하게 밝혔던 왕관의 불빛은 그 수를 절반으로 줄였고 그나마 켜져 있는 불빛마저도 마치 중병을 앓는 환자의 희미한 숨결처럼 위태롭게 깜빡이는 듯 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라는 거인의 발목에 채워진 보이지 않는 족쇄는 캄보디아 전체의 걸음걸이를 위태롭게 뒤뚱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캄보디아 정부는 이 상황을 자신들이 초래한 필연적인 위기로 받아들이기보다 외부의 부당하고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치부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초기 반응은 명백한 당혹감과 통제되지 않는 분노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묘한 형태의 오만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벼랑으로 자신들을 민 상대방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믿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그들의 계산법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가 바로 금융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국제금융망을 이용해 상대의 돈줄을 죄는 것은 분명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섬세한 조종이 필요한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기간 산업을 뿌리부터 마비시키는 행위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살 수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서의 도덕적 지위에도 지울 수 없는 흠집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인도주의적 지원과 정치적 압박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한국이 선을 넘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바로 그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최후의 패를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너무 빨리 꺼내들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저 버티는 것뿐이라고 시간이 흐르면 조급해지는 것은 오히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해야 할 한국 쪽일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무너지면 캄보디아 경제 전체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고 그 책임의 화살로부터 한국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위험하지만 달콤한 계산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그들의 그런 속내는 현지 언론을 통해 아주 교묘하게 마치 안개가 스며들 듯 여론 속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익명을 요구하며 자국 언론과 가진 비공식 간담회 내용이 다음날 아침 라타나의 입을 통해 제 귀에까지 생생하게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체스와 장기의 차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시작하자마자 가장 강력한 마린차를 움직여 외통수를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수많은 졸들을 움직일 기회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탕을 빼앗겼다고 해서 집 전체를 불태우겠다고 협박하는 격이지요. 하지만 불이 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겠습니까? 결국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대화를 원하지만 부당한 협박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교활하고 오만한 비유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사탕 정도로 축소하고 그 책임을 묻는 행위는 방화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한국을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책임한 국가로 낙인 찍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합동대응팀이 여전히 푸놈펜의 한 호텔에서 묵묵히 머물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어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나약함의 증거라고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기사들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한국 언론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자극적인 보도나 정부를 향한 비난 대신 사실관계를 건조하게 전달하는 기사들 뿐이었죠. 마치 거대한 군사작전을 앞둔 군대의 통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불필요한 소음을 모두 차단하고 오직 작전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는 듯한 그 고요함이 오히려 제게는 더 큰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냉정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저의 오랜 경험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씨,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우리 사촌은 이번 달 월급을 아직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호텔에서는 현금이 없으니 다음 달에나 나머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했다더군요. 아이 분유값도 모자란다고. 사무실에서 소피아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그녀에게 프린스 그룹의 범죄나 양국 간의 외교 전쟁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였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친척 아이가 먹을 분유 한 통이 더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소피아.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를 보면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대답은 결국 저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 이 지루하고 소모적인 힘겨루기가 적어도 몇 달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외교적 명분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양국이 적당한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수면 아래에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한 치열한 물밑 협상이 오고 가리라 생각했죠. 그것이 제가 아는 외교라는 비정하고 냉정한 세계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캄보디아 정부의 위험한 오판이 정점에 달한 것은 한국의 금융 제재가 시작된 지 정확히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직접 나서서 황금색 커튼을 배경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외부 세력의 부당한 경제 간섭에 맞서 위대한 크메르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며 국민들의 단결을 눈물까지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그는 프린스 그룹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마치 그런 일이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이 모든 사태를 한국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경제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자존심이 없는 국민이 아닙니다. 위대한 앙코르의 후예들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시련을 이겨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나라의 주권을 내주는 치욕적인 일은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애국심의 불을 지펴 눈앞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너무나도 낡고 상투적인 정치적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연설은 침묵을 지키던 한국 정부에게는 명백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문을 스스로 닫아걸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천명한 셈이었죠. 저는 그 연설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한국은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할 테지만 금융 제재보다 더 강력한 수가 과연 남아있을까? 군사적 행동은 불가능하고 추가적인 경제 제재는 자칫 캄보디아 국민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무모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캄보디아 정부의 이 위험천만한 도박이 통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제 업무와 관련된 아주 사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이메일 한 통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달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메콩강 유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회의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내용의 공지 메일이었습니다. 주최 측은 참여국 간의 추가적인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극히 외교적이고 애매한 이유를 댔지만 저는 그 행간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아채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회의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안건이 바로 한국의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캄보디아 메콩강 유역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최종 예산 승인 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업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만 의존하는 캄보디아의 농업, 매년 반복되는 극심한 가뭄과 끔찍한 홍수에 시달리는 수백만 농민들의 삶을, 그리고 흙탕물을 그대로 마시며 수인성 질병에 고통받는 아이들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명운이 걸린 핵심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 일본 원조기구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자금을 보태기로 약속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과 가장 많은 예산을 담당하는 것은 단연 한국이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저는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끔찍한 가능성을 애써 부정했습니다. 원조라는 것은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나라의 미래를 잇는 공식적인 약속이자 수년에 걸쳐 쌓아 올린 신뢰의 증표입니다. 한 번 시작된 원조 사업을
그것도 자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인도주의적 사업을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입니다. 인도주의의 대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고요. 한국처럼 국제사회에서의 평판과 도덕적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그런 극단적인 무리수를 둘 리가 없다고 저는 애써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제 불안은 바로 다음날 아침 차가운 활자가 되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날 아침 한국 정부는 단 3문장으로 이루어진 감정이라고는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건조한 보도자료를 전 세계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 내 불안정한 정세와 예측 불가능한 행정 환경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 중이던 캄보디아 메콩강 유역 물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 캄보디아의 협력적 통치 구조가 안정적으로 복원되었다고 판단될 시 전면적인 타당성 재검토를 거쳐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기존에 약속된 모든 예산과 기술 지원은 즉시 보류됩니다. 저는 그 보도자료를 컴퓨터 화면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문장 어디에도 프린스 그룹이나 코리안 데스크 혹은 자국민 실종 문제에 대한 언급은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불안정한 정세, 예측 불가능한 행정 환경, 협력적 통치 구조와 같은 지극히 사무적이고 외교적인 단어들만이 얼음처럼 차갑게 나열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단어들이 품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캄보디아 정부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보다도 날카롭고 잔인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신뢰할 수 없는 부패한 집단이라서 더 이상 우리의 귀한 국민 세금과 앞선 기술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냉혹한 선언이었습니다. 금융 제재가 프린스 그룹이라는 부패한 기업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라는 국가의 자격과 신뢰도 자체를 문제 삼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모욕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두 번째 칼이었습니다. 돈줄을 끊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이 나라의 미래와 직결된 생명줄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끊어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애국심을 부르짖으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 불과 24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의 호기로운 연설에 똑같이 말로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행동으로 그들의 대답을 대신한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부 청사는 말 그대로 벌집을 쑤신 듯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보도자료가 가짜뉴스일 것이라고 한국이 마지막 허세를 부리는 것일 거라고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각국 대사관을 통해 그 내용이 한 글자도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자 그들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메콩강 물 관리 사업은 단순한 원조 사업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현 정부가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내세울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치적이었습니다. 위대한 정부가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 메마른 땅에 젖줄을 내고 국민들의 목마름을 해결했다고 수개월 동안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던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선전 도구였죠. 그런데 이제 그 도구가 사라진 것은 물론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정부의 무능과 부패 때문이라는 치욕적인 꼬리표까지 붙게 된 것입니다. 총리의 애국심 넘치는 연설은 하루아침에 국민들을 기만한 공허한 외침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을 이겨내자고 하더니 왜 갑자기 나라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사업이 중단되었는가?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신과 의심의 목소리가 찻잔 속의 태풍처럼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라타나를 통해 정부 내부의 살벌한 분위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부처와 외교부처 사이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추악한 공방이 벌어졌고 일부 양심적인 관료들은 처음부터 한국의 요구를 들어줬어야 했다며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진정한 공포에 떨게 한 것은 한국이 보여준 그 냉혹한 결단력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치밀한 계획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는 어설픈 보복자가 아니라 상대의 숨통을 끊을 때까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계획을 실행하는 냉혹한 설계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금융 제재가 잘 벼린 칼로 상대의 팔에 깊은 상처를 낸 것이라면 원조 중단은 상대의 심장을 향해 조용하고 정확하게 날아드는 독화살과도 같았습니다.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멈추게 만들겠다는 명확하고 섬뜩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숙소 발코니에 서서 어두워진 푸놈펜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건물들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 불빛은 이제 도시의 희망이 아니라 곧 무너져 내릴지 모를 절망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자존심과 정치적 생명을 걸고 위험한 도박을 벌였지만 그 결과는 처참한 패배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나도 얕봤고 그들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존엄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득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그 젊은 한국인 연인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지만 이제 그들의 나라는 그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해한 자들을 벌하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론 소름 끼치도록 두렵고 또 한편으론 존경심마저 느껴지는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로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이 던진 이 거대한 돌멩이는 이제 캄보디아라는 고요하고 부패한 연못의 가장 깊은 바닥에 수십 년간 가라앉아 있던 추악한 진실들을 남김없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두 번째 칼날이 캄보디아의 심장부를 관통한 후 푸놈펜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안도나 체념에서 오는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충격파가 휩쓸고 지나간 뒤 미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모든 소리가 멎어버린 진공 상태와도 같은 침묵이었죠. 정부는 연일 계속되던 반환 선동을 멈췄습니다. 마치 목청껏 노래를 부르던 가수의 목에 갑자기 가시가 걸린 것처럼 그들의 입에서는 더 이상 오만한 언어들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아래, 수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민심이라는 거대한 강물의 흐름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시작된 수군거림이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한국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물 사업이 중단된 진짜 이유를 왜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는가? 와 같은 의문들이었죠. 그 의심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것은 다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제 운전기사인 라타나를 통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정치적인 이야기는 입에 담지 않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저를 태우러 온 그의 얼굴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고향에 있는 동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의 고향은 메콩강 지류에 기대어 사는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서 더 이상 흙탕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들 아이들은 배앓이 없이 클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는데 이제 그게 전부 물거품이 되었다고요. 마을의 이장님은 면사무소에 쫓아가서 펑펑 울기까지 했다더군요. 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라타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깊은 절망감에 가까웠습니다. 선생님, 정부는 외부 세력의 간섭이라고 말하지만 제 동생은 압니다. 자기 마을에 와서 땀 흘리며 땅을 측량하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던 사람들은 한국의 기술자들이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들이 떠나야만 했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정부가 아니라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본 한국 사람들을 더 믿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구나. 캄보디아 정부가 간과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원조라는 것을 수도 푸놈펜의 책상 위에서 오고 가는 서류와 숫자로만 생각했지만 평범한 국민들에게 원조는 당장 내 아이가 마실 물이고 내 농장의 수확량을 늘려줄 희망 그 자체였던 겁니다. 정부는 그 희망을 걷어찬 이유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자신들의 부패가 드러날 테니까요. 그렇게 쌓여가던 불신과 의심의 에너지가 임계점에 다다른 것은 한국의 원조 중단 발표가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캄보디아의 작은 민영 방송국인 7채널에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60분짜리 긴급 프로그램을 편성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7채널은 시청률은 높지 않지만 정부의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할 말은 하는 방송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밤에 큰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7채널의 짠나리 기자가 무언가를 터뜨릴 거라고 합니다. 라타나가 상기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짠나리. 저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정부의 삼림 불법 벌채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들다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한동안 방송을 쉬어야 했던 대쪽 같은 성품의 여성 기자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칼을 빼들었다는 것은 이번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다는 의미였죠. 저는 그날 밤 일부러 숙소의 안락한 방을 나섰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현지인들의 숨결 속에서 직접 느끼고 싶었습니다. 라타나의 안내를 받아
퇴근길에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즐겨 찾는 허름한 국수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은 낡은 선풍기가 힘겹게 더운 공기를 젓고 있었고 벽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 앞에는 이미 열댓 명의 사람들이 국수 그릇을 앞에 둔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정각 8시. 요란한 광고가 끝나고 화면에 익숙한 짠나리 기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차분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프로그램의 제목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긴급 탐사보도 60분, 누가 우리의 강을 팔았는가? 가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제목부터가 직설적이고 도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을 걷어찼나가 아니라 우리의 강을 팔았다는 표현은 이 문제의 본질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뜻밖의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짠나리 기자가 직접 라타나의 고향 같은 시골 마을을 찾아가 흙탕물을 길어 올리는 한 어머니를 인터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아이가 자주 배탈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다른 물이 없는걸요. 의사 선생님은 끓여 먹이라고 하지만 땔감을 살 돈도 부족한걸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그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흙탕물을 손에 묻히고 노는 아이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어서 한국 기술자들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땅을 측량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감사가 넘실거렸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은인입니다. 마을 이장의 인터뷰가 끝나자 짠나리 기자가 스튜디오에서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방금 보신 저분들의 소박한 꿈.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 한 잔을 마시게 해주고 싶다는 저 간절한 희망이 불과 사흘 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물 관리 사업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저희는 그 외부 세력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가게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탐사보도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사건을 하나하나 집요하게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의문의 실종 사건, 그리고 그 배우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의 이름이 처음으로 공중파 방송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짠나리는 시아누크빌로 직접 날아가 범죄 조직에 의해 감금되었다가 겨우 탈출했다는 한 청년의 음성 변조된 증언을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거대한 건물 안에 가두고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전화를 걸게 시켰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밥도 주지 않고 잠도 재우지 않았습니다. 탈출하려다 잡힌 사람은 어디론가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요? 그 건물 입구를 지키는 경비원들이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증언에 국수가게 안에서는 나지막한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어서 화면에는 한국 합동 대응팀이 푸놈펜에 도착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짠나리는 코리안 데스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법률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는 단순히 한국 경찰이 파견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캄보디아의 사법 시스템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외부의 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정부가 떳떳했다면 이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그램은 이 모든 사건의 핵심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캄보디아 정부 각 부처의 조직도가 나타났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 안건을 최종적으로 거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3명의 인물이 붉은색 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내무부 차관, 상무부 장관, 그리고 총리실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3사람이 한국의 제안을 주권 침해라는 명목으로 거부한 핵심 인물들입니다. 저희는 이들에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묻기 위해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캄보디아의 토지 등기부 등본과 기업 지분 구조를 분석한 복잡한 도표들이 나타났습니다. 짠나리는 마치 탐정처럼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그 도표들 속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나갔습니다. 내무부 차관의 부인은 프린스 그룹이 소유한 카지노의 VIP 고객들을 관리하는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상무부 장관의 아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는 지난 3년간 시아누크빌에서 프린스 그룹이 발주한 모든 대형 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했습니다. 총리실 비서실장의 처남은
프린스 그룹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유령 회사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연결고리는 충격적일 정도로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과 프린스 그룹의 안위가 코리안 데스크라는 외부의 감시 시스템 때문에 위협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백만 국민의 미래가 걸린 물 사업마저도 담보로 잡고 한국의 제안을 거부하는 위험한 도박을 벌였던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국민 여러분. 짠나리가 도표 앞에서 몸을 돌려 다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강을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 안에 부패한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금고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강을 한국에게 팔아넘기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의 주권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패할 주권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마치 천둥처럼 국수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 이어서 누군가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고 그것을 신호탄으로 가게 아는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도둑놈들. 내 아들이 저놈들 때문에 흙탕물을 마셔야 한단 말인가? 총리가 우리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자기들은 배가 터지도록 처먹고 있으면서 속았다. 우리가 완전히 속았어. 저것들은 정부가 아니라 강도떼였어. 국수를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주먹을 흔들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인은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짠나리 기자는 스튜디오에 한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한국합동대응팀의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통역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절제된 언어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캄보디아 국민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사라진 우리 국민을 찾고 이곳에 사는 우리 교민들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물 관리 사업은 저희 대한민국이 캄보디아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 드리는 진심 어린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의 몫이지만 저희는 그 선물이 부패한 권력의 장식품이 아니라 진정으로 목마른 사람들의 입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의 말은 그 어떤 위협이나 협박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캄보디아 국민들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파고드는 진심이 담긴 호소였습니다. 그는 공을 다시 캄보디아에게 넘겼습니다. 부패한 정부를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국수가게의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다시 요란한 세제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 그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같은 분노와 같은 무력감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국수값을 치렀습니다. 가게 주인은 돈을 받으며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이지요? 오늘 밤 우리 캄보디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고맙습니다. 진실을 알려준 한국에게 그리고 저 용감한 기자에게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가게를 나서자 푸놈펜의 밤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토바이 소음과 매캐한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가 변해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의 가게에서 가정집의 열린 창문 너머에서 방금 끝난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여진이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파도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이 설계한 이 거대한 작전의 진짜 목표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 정부를 굴복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 국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부패한 권력을 몰아낼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입니다. 금융 제재와 원조 중단은 그 판을 짜기 위한 충격적이지만 필수적인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힘으로 상대를 파괴하는 대신 상대의 내부에서 정의가 스스로 싹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수십 년간 배워온 그 어떤 외교술보다도 고차원적이고 무섭도록 효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일본의 방식이 조용한 물방울로 바위를 뚫는 것이라면 한국의 방식은 거대한 댐을 터뜨려 강줄기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캄보디아의 많은 사람들은 잠 못 이루었을 겁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끌어안은 채 말입니다. 한국이 쏘아 올린 진실이라는 작은 공은 이제 캄보디아 국민들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짠나리 기자의 탐사보도가 남긴 불씨는 밤사이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화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이, 그러나 모든 것의 뿌리를 남김없이 재로 만들어버리는 땅속의 불, 이탄 불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푸놈펜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토바이 행렬로 붐볐지만 그 소음 아래에는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무겁고도 단단한 침묵의 지층이 새롭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변화는 가장 낮은 곳,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앙시장의 상인들 중 절반 이상이 이유 없이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내를 오가는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정부 청사 주변으로는 손님을 태워다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조직된 파업이나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의 강을 팔았다는 진실을 마주한 국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무서운 방식의 저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라면 외국인인 저에게 과일을 사라고 호객행위를 했을 법한 과일 노점의 아주머니가 제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묵묵히 과일만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슬픔이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서운 무표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부패한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돈을 버는 행위 자체에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거대한 무기력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 소리 없는 반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침묵을 일시적인 혼란이나 동요 정도로 얕봤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대응은 어리석게도 억압이었습니다. 그날 정오 7채널 방송국의 경찰 병력이 들이닥쳤습니다. 짠나리 기자를 포함한 탐사보도팀 전원이 국가안보 저해 및 허위사실 유포라는 낡아빠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정부는 언론의 목소리를 틀어막으면 들끓는 민심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짠나리 기자가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는 사진 한 장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체포하는 경찰들을 부끄럽다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그 사진 한 장은 캄보디아 국민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인내심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푸놈펜의 대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구호를 외치는 대신 각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방송국 앞으로, 경찰서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끌려간 짠나리 기자의 사진을 각자의 화면에 띄운 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연대였습니다. 경찰들은 그들을 해산시킬 명분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정부는 두 번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 한 것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접속을 차단하고 관련 기사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의 씨앗은 수백만 개의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뿌려진 뒤였습니다. 외부의 접속이 막히자 사람들은 오히려 내부적으로 더욱 끈끈하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만이 아는 은어를 사용해 메시지를 주고받고 오래된 인쇄기를 꺼내 탐사보도의 내용을 인쇄하여 밤새도록 거리 곳곳에 뿌렸습니다. 억압은 공포를 낳는 대신 오히려 창의적인 저항의 방식을 꽃피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 편의 잘 짜인 역사 드라마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던진 돌 하나가 일으킨 파문이 이 나라의 가장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민주주의의 열망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캄보디아 정부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프린스 그룹과의 부정한 공생관계였습니다. 돈줄과 물줄이 모두 막힌 프린스 그룹은 더 이상 정부에게 달콤한 뇌물을 제공해줄 수 없는 그저 골치 아픈 짐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정치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둘러 왕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들은 익명의 제보자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그동안 프린스 그룹으로부터 받아왔던 뇌물의 장부와 비리 증거들을 경쟁 언론사에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추악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총리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부패한 관료들은 뿔뿔이 흩어져 제 살 길을 찾기 바빴고, 그가 믿었던 공권력은 침묵하는 국민들 앞에서 무력했으며 그의 마지막 돈줄이었던 프린스 그룹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수만 명의 시민들이 총리 집무실이 있는 평화의 궁전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구호가 적힌 팻말 대신 텅 빈 플라스틱 물병이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구호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그 빈 물병을 조용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개의 빈 물병이 부딪히며 내는 덜그럭거리는 소리. 그 소리는 어떤 함성보다도 어떤 구호보다도 더 크고 무겁게 평화의 궁전을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돌려달라, 우리의 강을 돌려달라는 목마른 자들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총리는 자신의 집무실 창문 너머로 그 소리 없는 거대한 파도를 내려다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잃은 것은 단순히 한국의 원조 자금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의 민심, 즉 국민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마침내 한국 합동 대응팀이 머물고 있던 호텔로 캄보디아 외교부의 공식 차량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항복의 깃발은 그렇게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올라갔습니다. 협상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미 승패가 명확하게 갈린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캄보디아 총리가 다시 한번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뒤에 황금색 커튼 대신 굳은 표정의 강료들이 병풍처럼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지난번 담화에서 보였던 호기와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잘 잤느냐는 기자의 안부 인사에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라고 힘없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사과문이라기보다는 한나라의 지도자가 국민과 역사 앞에서 바치는 고해성사에 가까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 정부는 일부 부패한 관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양국의 우호 관계에 심각한 해를 끼쳤으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미래를 위협하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프린스 그룹과의 유착관계를 시인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제안했던 코리안 데스크를 즉각 설치하고 한국인 실종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잠시 원고에서 눈을 떼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과오를 부디 용서하시고 우리 국민들의 목마름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다른 나라를 향해 원조를 구걸하는 이 굴욕적인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기나긴 싸움이 마침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경탄과 분석이 담긴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는 일면 머리 기사로 이렇게 썼습니다. 조용한 강대국의 탄생, 한국, 군함 대신 물파이프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다. 기사는 한국이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오직 금융정보와 원조라는 경제적 수단만을 이용해 한나라의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린 이 사건을 21세기형 외교혁명이라고 칭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시사주간지는 워싱턴은 주목하라,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동맹의 방식이라는 제목의 심층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는 동맹국의 무조건적인 군사적 지원과 압박을 가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상대국의 내부 자정 능력을 이끌어내는 한국의 외과 수술식 외교를 미국이 배워야 할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독일의 한 철학자는 자신의 칼럼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하다. 한국, 돈과 물로 정의를 실현하다. 그는 한국이 무력이라는 하드 파워나 문화라는 소프트 파워를 넘어 신뢰와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힘, 즉 스마트 파워를 세계 무대에서 증명해 보였다고 극찬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제가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저 경제적으로 성공한 일본의 이웃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은 자신들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강대국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당당함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치밀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나라의 명운과 동일시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푸놈펜 공항에서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의 텔레비전에서는 짠나리 기자가 석방되어 동료들의 환대를 받으며 방송국으로 복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언론 탄압에 맞서 싸운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 구석에서는 프린스 그룹의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 대신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그리고 시아누크빌의 한 정글 속에서 실종되었던 젊은 한국인 연인이 무사히 구출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자막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점차 작아지는 푸놈펜 시내를 내려다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온 원조라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원조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푸는 시혜적인 행위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원조는 단순히 돈과 기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정의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보다 차가운 메스가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면 제가 쓴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새로 고쳐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곳에는 캄보디아의 부패 실태나 일본의 원조 성과 대신 제가 이곳에서 목격한 한국이라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분석과 재현을 담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사건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목격자로서의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눈부신 구름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그 작은 국수 가게를 떠올렸습니다. 분노하고 절망하던 그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 한국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 골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한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감동적인 사이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설마 원조까지 끊겠어? 라며 오만하게 버티던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의 메콩강 ODA 중단이라는 결정타 한 방에 무너지는 모습은 정말 통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선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나라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이제 한국의 원조는 자선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지키는 전략적 무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의 국격입니다. 이 통쾌한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금융 제재와 ODA 중단 중 어떤 조치가 캄보디아에 더 치명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